안녕하세요. 제가 결혼한 지도 벌써 20년 차가 접어드네요. 설레는 마음으로 식장에 들어선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결혼 20주년을 맞이하고 나니 세월이 참 이렇게 빨리도 가는구나. 나는 또 언제 이렇게 나이가 먹어버렸나 싶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꼭 그래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다가도 혼자 감상에 빠지는 날이 많아졌다니까요. 요즘 뉴스만 틀어보면 차별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뭐 외국인 노동자 차별부터 시작해서 남녀 차별이니 임금 차별이니 어쩔 때는 그 차별이라는 단어만 봐도 왜 이렇게 세상이 각박해졌나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서 리모컨으로 뉴스를 돌려버리기 일쑤랍니다. 다들 그러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제가 그 차별이라는 단어에 유난히 학을 떼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저희 시댁 때문이에요. 처음에 톡톡 사연에 제 이야기를 제보해야겠다고 마음 먹을 때까지 참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제가 나서서 사람들한테 저희 시어머니 욕 좀 해주세요 하고 저희 집안 치부를 막 드러내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서 찝찝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한 저희 시어머니 가끔씩 톡톡 사연 같이 듣는 것 같으신데 이 얘기 들으시면 아마 바로 본인 이야기인 줄 아실 거예요. 제 입장에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사람들 반응 보고 정신 좀 차리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용기 내어 사연을 써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고 객관적으로 뭐가 옳고 그른 건지 판가름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일에서 제 잘못은 절대 없다. 그렇게 결백한 마음으로 사연을 보낸 거거든요. 사연을 보니 다들 남편과 어떻게 만났는지 보통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천편일률적인 거 아닌가 하고 생각했는데 사연을 써보니 알겠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망그러지기 시작한 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결혼과 그 시작이 맞닿아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남편을 만난 걸 후회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요즘 들어 종종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저와 남편이 처음 만났을 때 그랬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지? 우리는 사실 연인 관계로 만난 사이가 아니라 꼭 잃어버린 남매를 다시 만난 건 아닐까. 오죽하면 그렇게 생각했었다니까요. 저희 만남과 결혼에는 뭐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건 없어요. 그냥 남편의 지인과 제 지인이 우연히 소개팅을 한번 주선해주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성격도 자라온 환경도 꼭 똑같은 저희 둘이 생각나서 소개를 시켜줬고 너무 잘 맞아서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된 그런 케이스거든요. 저랑 남편 둘 다 고등학교까지만 나와서 일찌감치 집을 떠나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타지 생활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가족이랑 사이가 가깝고 멀고를 떠나서 그냥 타지에서 혼자 일을 하고 있으면 심적으로 외롭고 공허한 게 크더라고요. 꼭 혼자 어디 외국 나와서 일하고 있는 것 같고 나홀로 떨어진 외로운 기러기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는 소개를 받자마자 서로 둘도 없는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연인이기 이전에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친구, 서로의 방파제가 되어줬던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 아직도 그 시기의 남편에게 고마웠다는 말을 종종 전합니다. 따뜻한 남편에 비해서 시집살이는 만만치 않았어요. 예전에 톡톡 사연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모자란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고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였는데 저 그 이야기 듣고 우리 시어머니 생각이 나서 무릎을 탁 쳤잖아요. 저희 시어머니 국민학교까지밖에 졸업 못하셨거든요. 그런데 대체 왜 그렇게 학벌에 집착을 하시는지 입만 열면 학벌이 어쩌고 끼리끼리가 어쩌고 하도 조롱을 하셔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였어요. 뭐 이젠 그 말도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가 있는 것을 뻔히 알고도 제가 이 사람과 결혼을 결심했냐고요?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저랑 너무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가족 뒷바라지를 위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포기해야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고마워할 줄 모르는 그런 뻔뻔한 가족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 말이에요. 내가 대학을 안 가고 싶어서 안 갔겠어. 아니, 나 학교 다닐 때부터 누구보다 앉아서 공부하는 거 좋아했던 사람이야. 암기 과목도 국영수도 곧잘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다들 나보고 어디 대학에 진학할지 기대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데 어머니가 그러시잖아. 죽어도 동생은 대학에 보내야겠대. 그런데 돈이 어디 있어? 아니야, 없어. 뭐 변변찮은 직장이 있어, 뭐가 있어. 그냥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동생 대학만 보내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보고 네가 포기해라. 네가 형이니까 양보해라. 등을 떠밀더라. 참 기가 막혔지. 남편은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어머님이 두 사람을 차별했었대요. 같은 아들이고 남편이 장손이니까 당연히 남편을 더 예뻐했으면 예뻐했겠다 싶죠. 그런데 정말 자기는 어디 주워온 자식 취급을 했대요. 울면서 자기가 친아들이 맞냐고 주워온 아들이냐고 물어본 적도 몇 번 있었다는데 그런 거 보면 같은 자식이라도 확실히 더 아픈 손가락이 따로 있나 보더라고요. 남편과 서방님은 딱 6살 차이예요. 나이 차이가 꽤 나긴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싶었죠.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교우 관계도 좋고 성실했던 남편과 달리 서방님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 속을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그런 사고뭉치 같은 자식이었대요. 지금도 서방님 성격이 막 그렇게 좋으신 편은 아니거든요. 자잘자잘하게 화도 많이 내시고 젊고 혈기왕성할 땐 지금보다 훨씬 더했나 봐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랑 뻑하면 쌈박질을 하고 어머님은 학교에 가셔서 사과하는 게 일상이었다고 하네요. 나도 대학 가고 싶어. 대학 가고 싶다고. 내가 엄마한테 대학 보내달라고 돈을 달라고 했어. 뒷바라지를 해달라고 했어. 대학 가고 싶어서 내가 학생이라 일 안 써준다는 아저씨들 붙잡고 설득해서 새벽부터 우유 배달하고 신문 배달하면서 모은 학자금이야. 정말 내 엄마가 맞긴 해?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뻔히 알면서 나한테 그 돈을 내놓으라고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너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짠하지도 않니? 어떻게 형이 되어서 자기 동생 감싸고 돌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자기 생각만 할까?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한다, 똘똘한다 이 이야기 있을 때 나는 하나도 안 기뻤다. 네가 얼마나 영악한 애인 줄 알고 있으니까 커서도 가족 생각은 안 하고 네 생각만 하면서 이기적으로 클 거다. 난 그렇게 예상을 했어. 내 배로 낳은 자식 내가 정확하게 본 거지. 너는 알아서 네 앞가림하면서 충분히 살 수 있잖아. 어? 그렇게 대학을 가고 싶으면 나중에라도 다시 가면 되잖아. 네 동생은 얘는 그래도 대학이라도 보내놔야 사람 구실하면서 살지 않겠어? 얘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혼자 헤쳐나가라고. 네가 진짜 형이면 힘이 되어줘야지. 남편은 그저 기가 막힐 따름이었죠. 막 울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아, 나는 연습용인가? 자기는 그냥 동생 뒷바라지 해주려고 태어난 연습용 자식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집을 나올 생각을 안 했던 것도 아닌데 가족이라는 게 뭔지 천륜이라는 게 뭔지요. 참. 결국 남편은 어머님이 원하신 대로 대학을 포기하고 바로 취업을 결정했답니다. 뭐 그렇게 보낸 동생 대학이지만 좋은 대학을 들어갔던 것도 아니래요. 겨우겨우 성적 맞추어서 지방에 있는 전문 대학교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공부에 뜻도 없는 사람이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사고를 치고 다니던 사람인데 뭐 대학에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 마냥 180도 바뀌어 살겠어요. 똑같이 사고치고 돌아다니는 거죠 뭐. 어머님이 그렇게 오냐오냐 키웠는데 서방님이 바르고 성실한 사람으로 자랄 거라 기대하는 것도 이상하지만요. 엄청난 아나무인으로 자란 서방님은 대학교 다닐 때도 몇 번이고 사람을 패서 남편 돈으로 합의금을 물어줬던 적도 몇 번 있었대요. 야, 너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어? 사람답게 좀 살라고 이게 몇 번째냐 대체? 경찰서가 네 집이야? 네가 무슨 조직폭력배라도 돼? 넌 내가 네 뒤치다꺼리 해주려고 태어난 사람 같냐? 이제 성인이 됐으면 네 앞가림은 네 스스로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
사람 패도 돼. 네가 책임질 수 있겠다 싶으면 패도 된다니까? 어머니 돈, 내 돈으로 합의금 물어주지 말고 네 스스로 합의금 물어줄 수 있으면 난 네가 사람을 패든 가게를 털든 신경 안 쓸 테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말 잘했다. 형은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형은 내 뒷지닥거리 해주려고 태어난 사람 아니야? 제발 뭐 되지도 않으면서 옆에서 시끄럽게 떽떽거리지 말고 항상 그랬던 것처럼 조용히 합의금이나 물어주고 꺼져. 너 진짜 사람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 너한테 해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 이 싸가지 없는 놈. 정말 팍팍하게 살았죠. 저희 남편. 오로지 서방님만 예뻐하시는 시어머니. 그런 비정상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주변을 굽어 살필 줄 모르고 자라온 서방님. 그런 모습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건 저희 집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전 맏딸로 태어나서 제 밑으로 여동생이 둘이나 있거든요. 그 여동생들 뒷바라지 한다는 핑계로 제가 하고 싶은 거, 제가 원하는 거 못하고 살았던 건 똑같아요. 전 뭐 갖고 싶다는 이야기 한번 해본 적 없이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입고 싶은 거 못 입고 그렇게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면서 자랐는데 저희 부모님은 평생 저한테 고마운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엄마가 공주면 딸이 머슴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랑 저희 어머니 관계가 딱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더 심해졌죠. 평생 일이란 건 아버지만 했었고 어머니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면서 그렇게 공주처럼 살아오셨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엄마들이 밖에서 부엌 일이라도 하면서 자식들 먹이고 기르고 한다고 택도 없는 소리였죠. 저희 어머니 그런 신용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런 가장의 역할은 제가 있었죠. 공주 같은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일찌감치 나가서 일을 했었고 오히려 엄마까지 제가 먹여 살렸던 그냥 전 집안의 머슴 같은 사람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둘 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도 내 가족이니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오니까 저희 둘은 그게 당연히 내가 할 일, 당연히 나의 역할이라고 어느 순간 생각이 굳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 동질감과 짠함으로 시작한 저희 관계에는 그래서 다른 부부에게는 없는 보이지 않는 묘한 전우애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 전우애 덕분에 결혼 당시 시댁의 은근한 무시나 시어머니의 괄시도 전혀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었고 오히려 이제 제발 우리 둘 다 가족들을 끊어내고 우리 인생을 좀 살아보자 그렇게 다짐을 했었죠. 그런데 참 가족이라는 게 뭔지 끊임없이 저희 부부의 발목을 붙잡더라고요. 제가 먼저였어요. 결혼을 하고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저희에게도 아이 소식이 찾아왔어요. 이제 새 식구 행복한 일만 남았다 했죠. 새벽에 뜬금없이 연락 온 여동생의 전화를 받기 전까지 말이에요. 일찌감치 시집간 둘째 여동생이 울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깜짝 놀랐죠. 부동산 투자로 사고를 쳤대요. 언니,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줘. 응? 나 이거 들키면 우리 남편한테 이혼당할지도 몰라. 이제는 다신 도와달란 이야기 안 할게. 언니가 무슨 돈 나오는 기계야? 내가 대체 언제까지 너희 뒷바라지를 해줘야 너네가 속이 후련하겠니? 너 언니 임신 중이야. 그건 알고 있어? 왜 이렇게 가족이라는 게 스트레스를 못 줘서 안달인 거야? 언니 임신했으면 내 마음 더 잘할 거 아니야. 난 이미 아이도 있잖아. 자식까지 딸린 동생이 이런 일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꼴을 봐야 언니 마음이 후련한 거야? 사고는 자기들이 쳐놓고 수습은 저보고 해달라며 나 몰라라 하는 게 어디 이번 한 번뿐이었겠어요. 저도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해서 이번엔 절대 안 된다. 우리도 우리 살림 꾸리느라 빠듯하고 힘들다. 단호하게 으름장을 놓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뭐 뒤이어 벌어지는 일은 뻔히 예상이 가능한 수순이었어요. 곧이어서 저희 엄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기도 전에 내가 수화기를 들면 우리 엄마는 나한테 또 어떤 말을 쏟아낼지 뻔히 아니까 휴대폰을 보는데 한숨만 푹푹 나오더라고요. 정말 그 전화를 너무 받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 무슨 일이야? 넌 내가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어서 뱃속에 있는 네 애가 대체 뭘 보고 배우겠니? 언니라고 하나 있는 게 말이야. 동생이 그렇게 죽겠다고 납작 엎드려서 싹싹 비는데 도와줄 생각은 전혀 안 해? 네가 그걸 무시해? 넌 참 내 배 아파서 나왔는데도 그렇게 냉정하고 모진 구석이 있더라 옛날부터. 이럴 때 보면 정말 내 자식이 맞나 싶어. 내 자식이면 절대 그럴 리가 없지, 어? 진작에 도와주고도 남았지. 뭐? 옛날부터 냉정하고 모진 구석이 있었어? 대체 누가 그래? 내가 그랬다고? 죽자 사자 살아보고 있는 나를 사지로 내몰았던 건 가족들이야. 대체 누가 냉정하고 모진 거야? 엄마가 양심이 있으면 말을 해봐. 내가 여태 동생들 뒷바라지 했던 거, 내가 동생들 먹여 살리자고 엄마 편하게 살게 해주려고 희생하고 살았던 건, 그건 대체 뭔데? 다 헛짓거리였어? 그렇게 도와주고 싶으면 엄마가 도와줘. 엄마 돈으로 도와주란 말이야. 전화를 끊고 펑펑 우니 어느새 다가온 남편이 자기는 다 이해한다며 제 어깨를 끌어안고 같이 울며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참 이럴 때 남편이라도 있는 게 어딘가 싶었어요. 누가 제 가족인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며칠은 잠잠했어요. 이럴 사람들이 아닌데 잠잠하게 있는 게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하니 여동생에게 또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언니, 정말 고마워. 응? 나 진짜 이제 사고 안 치고 정신 차리고 살게. 형부한테도 정말 감사하다고 꼭 좀 전해줘.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형부한테 고맙다니. 너 형부한테 연락했었어? 언니는 몰랐던 거였냐면서 신이 난 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꽤나 컸던 그 돈을 제 남편이 동생에게 보내줬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이렇게 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방구 상의조차 없기도 했고 또 저희 집안 일이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엄청 창피했죠. 왜 그렇게 돈을 보내준 거냐. 이 사람들 상습범이라서 그렇게 돈 한 번 보내주기 시작하면 습관된다. 막 따져 물으니까 남편이 그래요. 자기도 다 알아서 그랬다고. 나도 그런 가족을 돕아서 내가 제일 잘 알잖아. 우리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에 일일이 마음 쓰고 스트레스 받지 말자.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가족 때문에 마음 아픈 일은 없어야지. 응? 우리 가족만 생각하자고 이제. 그때 남편에게 참 고맙고 미안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남편이 중간에 잘만 해주면 시댁에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요. 저도 그래서 남편에게 고마웠던 마음을 시댁에 잘하는 걸로 좀 갚아보고 싶었어요. 남편이 저랑 제 가족한테 보여준 것만큼 딱 그만큼이라도 시댁에게 잘해보고 시어머니한테 잘해보자고요. 그런데 시댁의 문턱은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더군다나 저희 가족만 뒷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지독한 따돌림은 저희 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시댁 생활의 이막이 서방님의 결혼을 하면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저희가 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서방님은 어떻게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결혼을 하겠다고 대뜸 동서를 데려왔어요. 동서는 누가 봐도 이미 배가 불러있는 상태였죠. 혼전 임신이었어요. 누가 봐도 곱게 자란 것 같은 외모에 거기다 직업은 또 얼마나 좋고요. 무려 의사래요, 의사. 솔직히 같은 여자로서 동서를 보면서 기가 죽었던 게 사실이에요. 어머, 피부가 왜 이렇게 거칠어요? 형님, 맨날 일만 하지 마시고 저희 피부과 한번 오세요. 오셔서 제 이름 대시면 제가 공짜로 받을 수 있게 다 이야기해 놓을 테니까 돈 걱정은 하지 말고 한번 오세요. 넌 어쩜 이렇게 얘가 마음 씀씀이가 좋아? 형님도 잘 챙기고 손윗사람 모자란다고 성긋지도 않고. 예, 너도 제발 둘째 아가 밥만 좀 닮아봐라. 저도 그렇게 예쁘고 참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시어머니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때부터 또 얼마나 신이 나셨겠어요. 의사 며느리라는 타이틀에 비교하기 딱 좋은 대상이 집에 있으니까 그때부터 서러울 일이 줄을 섰죠 뭐. 시어머니의 비교질에 자존감이 점점 떨어지면서
남편이 했던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기는 꼭 동생 기르려고 연습용으로 먼저 낳아본 자식 같다고요. 제가 동서 만나고 나니까 딱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둘째 며느리를 예뻐하기 위해서 연습용으로 미리 들여본 연습용 며느리가 내가 아닐까 하는. 아이를 막 낳고 손주를 보여드린다는 핑계로 그래도 시댁에 자주 갔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희 아이도 집에서 왕따를 시키자고 결심을 하신 건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손주도 본체 만체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희한테 그러는 건 저희가 그냥 참으면 되니까 어느 정도 못 본 척도 하고 이해도 하고 그러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자식한테까지 그러시는 꼴을 보니까 이게 마음에 응어리가 지더라고요. 대체 내 자식이 어디가 모자라서 싶고요. 동서랑 비교당할 일들을 따지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기 사연이 모자라요. 사람들 데려다가 어디 가서 2박 3일은 이야기해야 겨우 다 이야기할까 말까 되겠네요. 그런데 제가 마음을 고쳐먹었던 것, 이제 나도 시댁에 잘할 필요가 없겠구나. 시댁의 발길을 끊자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따로 있어요. 동서의 산후조리와 그 이후 어머님의 태도 때문이었죠. 동서의 산딸이 다가오는데 시어머니가 그 나이 먹고 일도 안 하시고 무슨 돈이 있으시겠어요. 평소에 쓰시는 거라곤 자식들이 보내주는 용돈이 전부죠. 그렇게 자식 용돈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이 갑자기 임신한 동서의 출산일이 다가오니까 산후조리원을 끊어줘야겠대요. 본인 손주가 나오는데 산후조리 하나 못 끊어주겠냐며 본인이 더 난리를 치고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때도 보면서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면 저 산후조리 화살이 우리한테 날아오겠구나 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저희 시어머니 예상을 빗나가는 법이 없으실까요? 둘째 아가 산후조리원 알아보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 아무래도 좋은 데서 해야 몸도 빨리 풀고 병원 일도 빨리 복귀할 수 있지 않겠어? 너 둘째가 일하면서 나한테 용돈 보내주니까 너희 집이 그나마 쥐꼬리만큼 매달 보내줘도 내가 먹고 산다. 그렇게 생각을 해라. 네가 형님이니까 조리원도 같이 좀 알아봐주고 둘째 산후조리 하겠다 하면 돈도 좀 보태주고. 알겠니? 저 출산할 때 출산일 당일에도 저희 시어머니 산부인과의 얼굴도 내비추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산후조리요? 그런 분이 제 산후조리에 뭐 신경이나 쓰셨겠어요. 아무래도 동서네가 보내주는 용돈이 꽤 크니까 병원에 빨리 복귀하지 않으면 본인도 용돈 못 받고 사실 것 같아서 내심 그게 걱정이 되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본인께서 산후조리를 하라며 보태주실 돈은 없고 생색은 내야겠고 만만한 게 저희였던 거죠. 그런 시어머니가 저에게 동서조리원을 알아보라고 하니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얼마나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겠어요. 저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돈은 보태줄 수 없어도 제가 손윗 사람이니 동네에 어느 조리원이 좋고 어느 조리원이 동서가 있기에 괜찮겠다. 이런 거 제가 손수 다 알아봐줬네요. 저도 이제 막 돌진한 아이 케어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그 갓난 아이를 등에 업고 물심양면으로 동서를 도와줬어요. 뭐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이야 하루 이틀이 아니라고 한다지만 동서의 태도에 더 열이 받더라고요. 형님, 바쁘세요? 저 문자로 계좌번호 보내놓을게요. 뜬금없이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동서예요. 저한테 바쁘냐고 뭘 쓸데없는 말을 이것저것 늘어놓더니만 저한테 뜬금없이 문자로 자기 계좌번호를 보내놨으니 확인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계좌번호? 어머, 형님 뭐 모르시는 일처럼 말씀하세요. 어머님한테 들어보니까 형님이 제 산후조리 비용 다 대주신다고 말씀하셨다면서요. 저 정말 감사히 받을게요. 제가 원래 고맙다는 성격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저 사실 형님의 처음 봤을 때 좀 그랬거든요. 사람이 음침한 구석이 있다고 해야 되나? 가족이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같이 기뻐하지도 않고 맨날 뚱에 있길래 형님이랑은 절대 안 친해져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형님이 선뜻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저 상상도 못했잖아요. 이럴 때 가족 좋은 걸 느낀다니까요. 앞으로 저도 형님이랑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해 볼게요. 감사해요.
동서, 지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나 어머니께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어. 동서 산후조리원 어디로 하는 게 좋을지 알아봐 준다고만 했지. 돈을 준다는 이야기는 정말 절대 한 적이 없어. 나도 지금 우리 애 갓난아기인데 애 데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동서 편하자고 알아봐주고 있는 거야. 동서가 갑자기 문자로 계좌번호를 보내고 뭐 산후조리 비용을 대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어머님이랑 상의한 적도 없는 일이고 뭔가 잘못 안 것 같으니까 이 얘기는 다음에 하자. 뭐 그 뒤엔 예상 안 해도 이제 뻔하시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고 네가 조리원 비용을 대기로 하지 않았냐. 아니다 어머님, 저는 그런 말씀 드린 적 없다. 전화로 30분 넘게 실갱이를 했네요. 결국에 어머님은 분명히 지난번에 나랑 통화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와서 돈이 아깝고 주기 싫으니까 오리발을 내미는 거라고 기어이 저를 공수표나 던지고 거짓말이나 하는 뻔뻔한 며느리로 만들어버리고 나서야 속이 풀리셨는지 잠잠하시더라고요. 덕분에 동서와의 관계도 그때 엄청 애매해졌죠. 산후조리 비용은 아니더라도 아이 낳아서 축하한다고 내 선에서 동서한테 돈 좀 챙겨주고 말게. 당신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그래도 형님이랑 동서지간인데 이런 일까지 있었는데 입 싹 씻어버리면 둘 사이가 좀 그렇잖아. 다행히 남편이 중간에서 중재를 잘 해준 덕분에 산후조리 비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애 낳아서 축하한다고 동서에게 용돈이나 좀 지어주고 그렇게 이번 일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죠. 동서도 무사히 조카를 출산했고요. 자, 이제 제 시집살이의 산막이 열렸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손주에서 이제 손주가 둘이나 됐잖아요. 동서까지 애를 낳고 나니까 저희 가족이 이 집안에서 어떤 위치인지 더욱 잘 보이더라고요. 병원에 빨리 다시 복귀해봐야 한다면서 난리를 치는 동서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서네 애는 시어머니가 봐주게 됐어요. 저도 일을 다시 나가고 싶었죠. 애 낳고 나서 시어머니에게 반나절이라도 좋으니 애 좀 봐주실 수 있냐 물어봤더니 너희 친정에다가 이야기하지 왜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냐. 자기가 다 늙어서 육아하게 생겼냐며 딱 잘라서 거절하셨던 분이 또 동서가 봐달라고 하니 어와둥둥 내 새끼야 하면서 금방 애를 봐주시는 게 같은 며느리로서 엄청 빈정상했었죠. 저희 아이도 딸, 동서네 아이도 딸, 똑같은 친손주인데 시어머니의 손주 차별은 대를 이어서 저희 아이에게까지 가더라고요. 뭐 당신이 손수 키우시고 있으니까 제품에 있는 손자한테 더 정이 가고 예뻐 보이는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저도 그런 사소한 것조차 이해 못할 정도로 앞뒤 꽉꽉 막혀있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자식 차별이요. 그거 실제로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르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앞에서 대놓고 차별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으면 정말 머리에 열이 올라오는 게 느껴진다니까요. 어쩌다가 가족 모임이 있어서 모이기라도 한 날에는 언젠가부터 제 자식 상처받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싫더라고요. 조카랑 저희 애랑 그래봤자 딱 1살 차이예요. 개월수로 따지면 몇 개월 차이도 안 나고요. 그리고 같은 손주잖아요. 대체 애가 뭐 미운 짓을 하면 얼마나 하고 못나 보이면 얼마나 못나 보인다고 어쩜 저렇게 대하는 태도가 다를까 싶어서 복장이 터지더라고요. 할미, 나 이거 줘. 이거 먹여줘. 아. 아이고 예쁜 우리 강아지. 저거 먹고 싶었어? 이리 와. 할머니가 안아줄게. 아 하세요 우리 강아지. 할머니, 저도 저거 주세요. 저거 먹고 싶어요. 바로 그 앞에 있는데 그것도 하나 못 갖다 먹어? 할머니 지금 하늘이 보고 있잖아. 민지야, 할머니 귀찮게 하지 말고 이리 와. 엄마가 줄게. 뭐 먹고 싶은데? 조카는 어머님 무릎에 앉혀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손가락질을 하고 그게 뭐 그렇게 예쁘다고 어머님은 조카 입에 과자며 과일이며 챙겨서 넣어주고 보면 누가 엄마인가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랑 조카 세상이에요 아주. 그런데 저희 아이가 아무리 어려도 눈치가 있잖아요. 자기도 예쁨 받고 싶은 거죠.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아가잖아요. 할머니랑 조카 옆에 붙어서
할머니, 나도 저거 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애교스럽게 옷자락을 잡고 흔들어도 눈길도 안 줘요. 오히려 무슨 귀찮은 애들 쫓아내듯이 손을 탁 쳐내버리시는 거예요. 동서는 옆에서 그런 걸 봐도 무덤덤해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애는 오로지 어머님이 안고 예뻐라 하는데 저희 애가 대체 무슨 잘못인가요? 제가 결혼할 때 데리고 들어온 애도 아니고 본인 친손주인데 그렇게 대놓고 차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른이 뭐 유치하게 그런 걸로 마음을 쓰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저 어머님이 자꾸 그런 태도로 저희 아이를 대하시니까 덩달아 동서와 그 나이 어린 조카마저 미워 보이는 거 있죠. 저도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짜증나고 미련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자꾸 마음이 그렇게 가는 걸 어떡하나요? 그렇게 두 손주를 다른 손가락처럼 예뻐하기만 하면 다행이게요. 유치원 보내는 거, 뭐 문화센터 다니는 거, 저희도 어렵게 얻은 자식이고 소중한 딸이에요. 애가 쓰는 거, 애가 하는 거 얼마나 신경 쓰고 정성 들여 알아보겠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님, 저희가 하는 걸 옆에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금세 또 전화 와서 그래요. 너 이번에 민지 뭐 영어 유치원인가 뭔가 보낸다며. 내가 둘째네한테 들어보니까 그거 대기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하던데. 넌 그걸 어떻게 했니? 어머님, 갑자기 영어 유치원은 왜요? 저희 민지도 거기 들어가려고 6개월 넘게 대기했었어요. 요즘에 경쟁이 하도 치열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최소한 3, 4개월 전부터 대기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바쁜 애들이 무슨 그런 것까지 대기하면서 지내겠니? 너 그러지 말고 민지 영어 유치원 그거 우리 하늘이한테 넘겨줄 수 없니? 같은 가족이다 하고 해달라고 하면 될 수도 있다고 그러던데. 펄쩍 뛰면서 안 된다고 했죠. 솔직히 어머님이 계속 붙들고 늘어졌으면 꼼짝없이 저희의 유치원 대기까지 뺏길 뻔했었는데 참 다행히도 본인 외에 선착 대기 순번을 넘기는 건 절대 안 된다. 유치원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저도 잘 빠져나갈 수 있었어요. 날이 갈수록 어머님의 차별, 동서의 유난히 도를 넘는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화내는 게 참 유치한 일이란 걸 알지만 직접적으로 화를 내본 적도 있었어요. 어머님한테 매번 내내하면서 하자는 대로 끌려가지는 않았었거든요. 저도. 어머님, 민지가 아무리 어려도 요즘 애들 속은 훌쩍 커 있어요. 저희 애랑 하늘이 크면 클수록 둘도 없는 친구를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하시면 자기들끼리도 다 알아요. 누가 예쁨 받고 누가 미움받는지. 같은 손주잖아요. 어머님이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고 예뻐해 주세요. 네? 예. 그럼 내가 너희 집 자식을 일부러 미워하기라도 한다는 말이니? 너 되게 말 웃기게 한다. 너 지금 이야기만 들어보면 내가 되게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야, 네 자식이 예쁜 짓을 해야 예쁘다 하는 거고 예쁘다 소리를 못 듣고 크면 아, 내 자식이 뭔가 실수한 게 있진 않나, 잘못한 게 있진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니? 요즘 뭐 맘충이니 뭐니 하면서 저 새끼만 감싸고 도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던데. 아, 보니까 딱 알겠다. 너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네 자식 망치는 지름길이야. 오히려 자기는 그런 적 없다며 그렇게 생각하는 제가 이상한 거라면서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어른인 저희도 눈치를 챌 정도인데 아무리 애라도 제 딸이 그 요상한 분위기를 눈치 못 채겠어요. 시어머니를 설득하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싶어서 차라리 그냥 최대한 할머니랑 마주칠 일이 없게끔 특별한 가족 행사가 아니면 참여도 하지 않거나 남편만 보내거나 하면서 좀 시댁이랑 거리를 두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멀리 지냈는데도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일부러 멀리 지내고 있는 거라고 눈치도 못 채세요. 차별이라는 게 어떻게 해도 익숙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애 데리고 이 집과 영영 갈라서지 않는 이상 어떤 일로든 가족들을 만나야 하는 기회는 너무 많고요. 참 별거 아닌 일로 내가 너무 독하게 마음을 먹고 나쁜 생각을 하는 건가? 조카도 어린 아이일 뿐인데 어른스럽지 못하게 미워하는 이런 게 맞나? 저 스스로 자책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애들이 무슨 문제겠어요. 문제는 어른들이지. 그렇게 시댁이랑 거리를 두고 피했는데 가끔 마주칠 때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하시는 사소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후벼 파더라고요. 아니 같은 터울인데 어쩌면 이렇게 못생겼을까? 쌍꺼풀도 없는 게 꼭 자기 엄마를 닮았네. 저희 시어머니 주특기가 그거예요. 은근슬쩍 저희 애한테 저 닮았다고 하면서 외모 비하하는 거예요. 저야 당연히 엄마니까 제 딸이 저 닮았다고 하면 기분 좋죠. 그런데 어머님이 하시는 닮았다는 절대 좋은 뜻으로 쓰이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제 막 유치원에 들어간 애를 붙잡고 외모가 어쨌네 저쨌네 하는데 그게 기분이 좋겠어요? 엄마, 나 못생겼어? 아니야. 우리 공주님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엄마 눈엔 공주님만큼 예쁜 사람이 없는데? 할머니가 저번에 내 다리 잡고 이거 다리 보라고 누구 닮아서 이렇게 무시같이 두껍냐고 그랬어.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그러신가요? 외모 비하를 정말 서스럼 없이 해요. 온 가족들이 저희 딸 보고 아빠 판박이라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곧 죽어도 저 닮았다 하시거든요. 오히려 조금 애가 커가면서 절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제 보니까 그냥 제 아이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것 자체가 안 입고 온 사람처럼 행동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이 집은 손주딸들이 하나같이 다 예뻐서 좋겠어. 왜 이렇게 예뻐? 어렸을 때는 지네 아빠 판박이더니 이제 좀 크니까 엄마 얼굴이 나오네. 저희 딸이라 콩깍지 씌워서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저희 아이 아동 모델 제안을 받을 정도로 예쁘게 생겼어요. 어디 가서 못생겼다는 소리 하는 건 시어머니 딱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아무래도 조카도 나이가 비슷하다 보니까 오히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저한테 쓱 와서 그래요. 아무리 봐도 우리 애가 더 예쁘다고요. 엄마 얼굴은 무슨, 얘가 지 아빠 닮아서 그나마 이 정도로 생긴 거야. 걔가 어렸을 때 딱 이렇게 생겼었다니까. 아이고, 내가 두식이 어렸을 때 얼굴을 아는데 무슨, 엄마랑 반박인데? 아니 여러분, 제가 낳은 딸인데 손주가 며느리 닮았다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은가요? 그냥 그 정도 되니까 저도 더 이상 꾸역꾸역 참아가면서 시어머니랑 가깝게 지내려는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남편한테도 제대로 한마디 했어요. 대체 어머님 왜 그러시는 거야? 당신도 봐서 알잖아. 나 당신네 집에서 왕따 당하는 거 우리 둘로도 좋게. 우리야 그냥 참고 지내면 되지만 우리 민지는 아니잖아. 어? 나 우리 딸까지 그 집에서 왕따 당하는 꼴 절대 못 봐. 차라리 그냥 그 꼴 안 보고 말지. 나 정말 중요한 일 아니면 우리 애 데리고 시댁 절대 안 갈 거야. 어머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야. 당신 뜻이 그러면 그렇게 하자. 우리 민지 나한테 제일 소중한 딸이야. 나도 내 딸 나쁜 소리 듣는 거 싫고 당신이 생각했을 때 그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따를게. 그렇게 하자. 그렇게 시댁과 인연을 조금씩 끊어갔네요. 특별히 행사 때가 아니면 찾아가지도 않고 딸아이가 괜히 상처받을까 싶어서 어쩌다 시댁 모임을 가더라도 친정의 아이를 맡기고 왔어요. 뭐 손주 얼굴 꽁꽁 싸매고 안 보여주는 거냐 그렇게 잔소리를 할까봐 처음에 쫄기도 했었는데 저희 어머님 그냥 첫째 손주한테 관심도 없으신 거예요. 초반에는 민지는 어디 갔냐 하고 찾으시다가 좀 지나고 나니 찾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저희 집도 저희 딸이 고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니까 더욱 바빠졌어요. 저희 애가 저랑 함께 집에서 홈스쿨링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딸아이가 학교를 다니다 그래요. 엄마, 나 학교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랑 사이도 좋아. 그런데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공부와는 다른 느낌이야. 나 학교 그만두고 집에서 공부할래. 엄마 실망시킬 일 절대 없을 거야. 나 한 번만 믿어줘. 그동안 딸아이를 키워오고 옆에서 지켜봤을 때 이렇게까지 본인이 계획을 세우고 저희한테 말을 했다는 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꺼낸 이야기라는 걸 알고 있기도 하고 또 정말 잘 해낼 것 같다고 확신을 갖고 있는 아이의 꿈을 꺾고 싶지가 않아 남편과 긴 상의 끝에 흔쾌히 홈스쿨링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꼭 학교 안에서 배우는 것만이 교육은 아니니까요. 제 노력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아이의 꿈이 있다면 어깨에 손을 올리고 조용히 응원해 주는 게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카랑 저희 애 딱 한 살 터울이잖아요. 딱히 시댁 식구들에게 우리 아이가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진 않았는데 서방님이 뭐 외고 진학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들을 막 꺼내길래 남편이 저희 애는 홈스쿨링 하기로 했다. 그거 딱 한마디 꺼냈었대요. 그런데 이게 동서기에 들어가고 동서는 또 시어머니에게 쪼르르 일러바치고 시어머니는 득달같이 전화와서 언제 그렇게 손녀한테 관심이 있으셨다고 절 붙잡고 1시간 넘게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너 그 홈스쿨링이라는 게 그렇게 아무나 하는 건 줄 알아? 잘 배운 사람들도 못하는 게 홈스쿨링이야. 너 지금 네가 하는 게 되게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고 특별한 거 해낸다. 이런 생각하나 본데 그거 아니야. 너 지금 네 손으로 민재 학교에 적응 못하는 부적응자 만들고 있는 거라고. 알겠어? 솔직히 좀 길막히긴 했어요. 언제부터 손주 교육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셨다고요? 그냥 손주 교육에 훈수 두려는 게 아니라 네가 틀렸다. 그 소리를 하고 싶으셔서 득달같이 전화를 하셨던 거죠. 어머님, 저희도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워놨어요. 애 스스로도 본인이 하고 싶다 결정한 사항이고요. 저희는 그냥 민지가 잘 해낼 수 있게 응원만 해주고 틀만 잡아줄 뿐이에요. 글쎄 안 되면 안 되는 줄 알라니까. 내가 우리 하늘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다 보낸 사람이야. 걔가 이번에 외국어 고등학교 들어간다고 준비하더라. 네가 뭐 교육 전문가라도 돼? 나보다 더 잘한다 이거야?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게. 어머님, 저희 자식이에요. 어머님 손주기도 하겠지만 그 전에 저희 자식이라고요. 저희 자식 교육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설령 결과가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 길을 선택한 저희 애가 책임질 문제예요. 이 문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한참 억울함도 토로해보고 그래도 제 뜻을 굽히진 않았죠.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 일이잖아요. 3년 내내 명절에 시댁에 갈 때 딸아이를 집에 놔두고 가는 제 심정도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데리고 갈까 생각을 하다가도 공부를 곧잘하는 조카를 치켜 세우느라고 자리에 있지도 않은 제 아이 흉을 보는 모습을 보면 아유, 그냥 1년에 2번 이 꼴도 내가 보고 눈 감아버리지 뭐 하면서 애써 모른 척했네요. 저희 아이 입시가 막 성공적이었던 건 아니에요. 첫 입시에 대학을 가지 못하고 재수를 결정했죠.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목표가 정말 명확해서 이왕 하는 거 1년 동안 집에서 더 열심히 해보자면서 저도 아이랑 같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딸의 에세이 준비부터 경진 대회까지 누가 봤으면 헬리콥터 맘이다 이 소리가 나올 정도로 입시 준비에 저도 같이 열어 올렸네요. 중간중간 들려오는 시어머니와 동서의 조롱도 그냥 저희 딸을 단단하게 성장시키는 밑거름이다 생각하고 잘 씹으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이듬해 조카의 서울대 합격 소식이 들리면서 집안은 그야말로 잔치 분위기가 되었어요. 저도 한 5년 만에 저희 아이를 데리고 명절을 세기 위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던 그냥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알겠지? 민지야, 원래 멋진 사람들은 주변에 공격하는 사람이 많은 법이야. 사람들이 너를 공격하고 흠집내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게 조각해준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자. 시댁 분위기를 잘 아는 저였으니 괜히 딸아이가 상처를 받을까 싶어서 5시간이나 걸리던 귀성길 내내 딸의 손을 잡고 저희 부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넸어요. 오히려 딸아이가 저희한테 해주던 이야기가 기억나요. 이야기를 듣고 애가 언제 이렇게 컸나 싶어서 괜히 코가 찡하기도 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 바르게 자라준 것 같아서 고맙더라고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할머니 성격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도 이제 성인이에요. 누구한테 무시당하지 않을 정도로 멋진 사람으로 성장했다. 우리 그거 보여주려고 할머니네 가는 거 아니야? 엄마가 걱정하는 일 절대 생기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오히려 엄마가 나보다 더 쫀 것 같아. 우리 엄마 맞아? 저희 딸 정말 든든하고 의젓하지 않나요? 아이 손을 잡고 들어가는데 평소와 달리 마음도 발걸음도 가볍더라고요. 뭐 시댁의 집안 분위기는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넌 우리 집이랑 아주 인연 끊고 사는 줄 알았는데 올해는 우리 하늘이 입시 결과 축하해주러 왔나 보다? 애가 그래도 영 싸가지가 없진 않네.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조카가 서울대 들어갔다 얼마나 자랑해하고 싶어서 근질근질 하셨겠어요. 그런데 저희 딸 정말 제가 낳았나 싶을 정도로 똑 부러지고 야무지거든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는 반응으로 자기 할머니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하늘이 학교 잘 들어간 걸 축하해요? 별로 안 기쁜데. 할머니가 기쁘신 것 같은데 할머니가 많이 축하해 주세요. 별 반응이 없으시니까 시어머니도 머쓱했는지 슬슬 자랑하고 비교하려고 시동을 거시더라고요. 괜히 저한테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자기 할머니한테 이렇게 한마디도 안 주고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냐. 혀를 쯧쯧하고 동서는 자기 딸을 옆에다 끼고 서울대에 들어가면 뭐가 있고 뭐도 있다고 하더라. 막 자랑을 해요. 그런데 동서가 조카를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공부를 너무 열심히 시키느라 인성교육을 잘 안 시킨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추켜 세워주니까 저희 딸을 무시해도 되나 싶었나 봐요. 어린애가 벌써부터 맹랑하게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저희 애한테 그러더라고요. 언니는 재수한다면서. 재수하면 너무 힘들지 않나? 나는 입시 준비만 1년만 해도 너무 힘들어서 2번은 못하겠던데. 그리고 우리 학원에서 선생님이 그랬거든. 여자들은 군대 안 가니까 남자보다 빨리 대학 가고 빨리 졸업하는 게 이득이라고. 재수하고 삼수하면 그것도 소용없는 이야기 아니야? 엄마, 좀 그래. 그치? 특권을 받았는데도 제대로 못 쓰는 거잖아. 그런 것부터 차이가 벌어지는 건가 봐. 은근히 저희 딸아이가 재수한다는 걸 비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시어머니는 눈치 없이 그게 또 좋다고 옆에서 그래 우리 강아지가 서울대까지 나오니까 이렇게 똑똑할 수가 없다. 박수를 치고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딸은 저를 쳐다보니 이런 상황 뻔히 예상했다는 듯이 웃기만 하고요. 민지는 또 삼수하게 생겼으면 대학 가지 말고 그냥 공장을 가라. 기집애 대학 하나 보내려고 부모님 등골 몇 년씩 빨아먹는 거 그것만큼 한심한 게 없으니까. 넌 뭐 이번에 전문대라도 붙었니? 아까부터 말이 없어. 그렇게 시어머니의 조롱이 극에 달하고 저희 딸이 제 팔을 붙잡고 엄마 하고 조용히 불러요. 저도 그래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괜찮다 하면서 딸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그러니까 딸이 시어머니랑 동서 서방님 조카까지 다 있는 자리에서 저한테 영어로 그러더라고요. 엄마, 한국 뜨기 정말 잘한 것 같아. 무식한 사람들이랑 더 이야기 못하겠어. 갑자기 저희 딸이 영어로 이야기를 꺼내니 다들 벙쪄서 눈만 껌뻑거리고 있는데 딸이 이 나이에서 미리 챙겨온 대학교 합격증들을 꺼냈어요. 네, 저희 딸 이번에 하버드부터 시작해서 뉴욕, 예일 전부 다 합격 메일 받았거든요. 작년에도 국내에 있는 특급 대학 갈 만한 성적은 됐었는데 자기는 외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면서 1년만 더 공부하게 해달라더니 이런 좋은 성과를 낼 줄 저도 몰랐지만 말이에요. 조카는 합격증을 형광등에다 비춰보고 이름을 확인하고 난리가 났고 까막눈인 저희 시어머니가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옆에서 서방님이 엄마 민재 하버드 붙었대. 미국 하버드 하고 다들 기절초풍했죠. 제 딸은 사람들이 뭔가 물어볼 때마다 일부러 당해보라는 듯이 영어로 대답을 하고 시어머니가 그걸 알아들으실 리 없으니 말도 못 붙이고 본인이 창피한 건 아시는지 얼굴이 새빨개지셨더라고요. 너무 통쾌했어요. 저 동서는 그날 이후로 조카 편입 준비하고 싶다면서 뭐 에세이 좀 보여줄 수 있냐, 입시는 어떻게 했냐 빌빌거리면서 기가 막히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동서,
자식 교육은 부모가 시키는 거지 누구한테 부탁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런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싶으면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인성부터. 알았지? 동서도 꽤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로부터는 연락이 없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서 시댁 식구들을 무시해야 속이 풀리겠냐 너무하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동안 당한 걸 제 손 하나 안 쓰고 잘 키운 자식 교육으로 우아하게 대갚아준 것 같아 속이 시원해요. 저를 포함한 저희 가족들, 이제 시어머니와 동서. 미안하는데 더 이상 힘 안 쏟으려고요. 애들 보고 싶다며 뻑하면 집으로 찾아오신 시어머니, 손주들 목소리 들으려고 전화에 불리는 시어머니보다 이런저런 핑계들도 안 볼 수 있다. 그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나이 터울이 얼마 나지 않은 아이를 둔 저희는 아마 평생 비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남들 눈 신경 안 쓰고 현명하고 슬기로운 엄마로 내 아이 스스로 정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도와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하다가 얼마 전 분가를 했는데요. 그동안 시집살이를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막말을 내뱉는 시어머님과 그런 시어머님 편에 서서 저를 몰아세운 마마보이 남편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시댁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서 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와 남편은 제가 28살, 남편이 3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과는 직장 동료의 주선으로 처음 소개팅을 통해 만나게 되었고 남편의 다정다감한 모습이 마음에 들어 결혼까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친절하고 다정다감했는데요. 심지어 결혼 전에 연애를 할 때도 시어머님과 자주 통화를 하며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저는 연애할 때까지만 해도 엄마와 아들 사이가 유달리 가깝고 친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하나부터 열까지 시어머니께 다 보고하고 무언가 결정이 필요한 순간에는 늘 시어머니께 확인을 받고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마마보이였더라고요. 남편이 마마보이였다는 걸 진작에 알았더라면 결혼할 때도 신중했을 텐데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되다니 제가 정말 바보 같았네요. 생각해보면 결혼 준비할 때부터 남편의 마마보이 성향이 나타났는데요. 저와 남편은 직장이 같은 지역에 있었고 신혼집을 직장 근처에 구하는 것으로 미리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시댁에 들어가서 살자며 말을 바꾸더라고요. 오빠, 우리 엄마한테 신혼집은 직장 근처에 구할 거라고 이미 이야기 다 해놓은 상태인데 갑자기 시댁에 들어가서 살자니 무슨 말이야. 남편은 제 물음에 별일 아니라는 듯이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우리 엄마가 괜히 돈 많이 들여서 신혼집 따로 구할 필요가 있냐고. 그냥 엄마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셔서. 나도 생각해보니까 엄마 집에 들어가면 돈도 절약하고 좋을 것 같더라고. 남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자니 돈을 절약하는 것보다도 시어머님께서 저희와 함께 살고 싶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님께서 오빠가 결혼하고 나면 적적하실 것 같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시댁살이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시댁살이는 어려울 것 같다고 강경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빠 말처럼 시댁에 들어가면 돈은 절약할 수 있겠지만 직장에서 멀기도 하고 우리 엄마도 아버지 없이 혼자 계신데 내가 시댁에 들어가서 살면 내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 나도 외동딸인데 우리 엄마도 어머님처럼 내가 결혼하고 나면 적적하실 텐데 말이야. 제가 이야기한 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시어머님을 설득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에 대한 거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님께서 만나자마자 신혼집 이야기부터 꺼내시더라고요. 사돈, 정아한테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결혼하면 저희 집에서 데리고 살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요즘 집값도 만만치 않은데 대출 받아가며 새집 구하면 뭘 하겠습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영끌인지 뭔지 하다가 대출로 집 사서 원금 갚고 이자 갚다가 평생 돈도 못 모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시댁살이 하는 게 걱정되셨는지 시어머님께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돈, 말씀하신 대로 시댁에 들어가서 사는 게 돈도 절약하고 좋겠지만 아이들 결혼하는데 저희가 돈을 보태줘서 독립시키는 건 어떨까요? 평생 품 안의 자식으로 끼고서 살았는데 결혼하고 나면 새로운 가정이 생기는 거니까 독립시키는 게 도리에 맞을 것 같아서요. 시어머님께서는 저희 엄마 말씀이 듣기 거북하셨는지 인상을 찌푸리시다가 돌연 금방이라도 우실 것처럼 흐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돈, 제가 사실은 우리 바깥 양반 그렇게 일찍 보내고 나서 우리 지훈이를 혼자서 힘들게 키우면서 남들 손가락질 받게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나 모릅니다. 지훈이는 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자 친구고 때로는 남편처럼 의지하면서 살아왔어요. 사실 시어머님 입장이야 이해는 가지만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로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으니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동등한 입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님이 울면서 감정 호소하시는데 별로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속으로 어떤 말씀을 꺼내고 싶으셔서 저런 말씀을 하시나 싶었어요. 사돈, 제가 정아 시집살이 시키지 않고 딱 2년만 데리고 살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아이들 살림 합쳐서 신혼생활 시작하면 2년 동안 돈 바짝 모아서 대출받지 않고도 집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시어머님께서 시댁살이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시자마자 남편을 째려보았는데요. 남편이 분명 저에게는 시어머님을 다시 설득해 보겠다고 해놓고서는 본인도 찔리는 게 있는지 제 눈길을 피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시어머님 말에 힘을 보태 이야기했습니다. 장모님, 저희 어머니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정아 시집살이 없이 저희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제가 중간에서 역할 잘 하겠습니다. 우려하시는 일 없도록 할 테니 2년만 저희 집에서 신혼생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저는 상견례 자리에서 남편까지 합세하여 시댁살이를 강요하자 당황스럽기도 하고 남편이 제 편이 아닌 시어머님 편에 서자 화가 나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시댁과는 도저히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아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한참 동안 저를 붙잡고 말씀하셨어요. 정아야, 엄마가 너희 시어머님 되실 분을 만나보니 보통이 아닌 분 같아서 말이야. 이 결혼 꼭 해야 되겠니? 말씀은 2년 동안만 데리고 살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가서 너희들 계속 끼고서 살겠다고 이런 식으로 무대뽀로 나오면 어떻게 할래? 엄마는 사실 이 서방도 마음에 썩 들지 않았는데 시어머님 되실 분을 만나뵈니 더욱 이 결혼을 말리고 싶구나.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엄마 말씀대로 남편과 헤어진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댁살이가 마음에 내키진 않았지만 시어머님 말씀대로 딱 2년만 같이 살기로 약속하고 시댁살이를 시작했죠. 남편과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당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엄마가 이바지 음식을 싸주셔서 시댁에 들고 갔는데 시어머님께서 이바지 음식을 펼쳐보시더니 명태전 하나를 집어드시면서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사둔께서 이바지 음식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맛은 영 우리 집안 입맛에는 맞지 않는 것 같구나. 음식이 어떻게 하나같이 다 밍밍해서 아무 맛도 안 나는지 원 이렇게 맛없게 만들려고 해도 어려울 텐데 사돈은 참 재주도 좋으셔. 저는 애써 이바지 음식을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을 친정엄마를 생각하면 시어머님께서 비꼬아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은 조미료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서요. 저희 어머니께서 천연 조미료를 직접 만들어서 쓰시기 때문에 어머님 입맛에는 밍밍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미료가 듬뿍 들어간 음식보다는 훨씬 건강에 좋아요. 사실 제가 맛보았을 때는 전혀 밍밍하지도 않고 맛이 좋았는데 시어머님께서 괜히 트집을 잡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옆에서 이바지 음식을 하나 집어먹더니 시어머님 편에 서서 말을 거들더라고요. 여보, 내가 먹어봐도 장모님께서 만드신 음식들 하나같이 아무 맛도 안 나는데? 우리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은 정말 맛있는데 말이야. 여보가 장모님이 아니라 우리 엄마한테 요리 좀 배워야겠다. 저는 저의 친정엄마가 만들어주신 소중한 이바지 음식을 시어머님과 남편이 맛대가리 없다며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도리어 저는 시어머님께서 만들어주신 음식들이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제 입맛에는 간이 짜고 안 맞았었거든요.
그리고 결혼한 지 몇 개월이 되지 않아 시어머님의 생신이 다가왔는데요. 저도 시어머님 생신일자를 달력에 미리 적어놔서 기억해두고 있었는데 시어머님께서 일주일 뒤 본인 생일이라며 저한테 굳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첫 가족 행사니까 근처 친척분들도 모두 초대할 예정이니 저에게 생일 잔치를 제대로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님께서 환갑이나 칠순생신도 아닌데 근처 친척분들까지 모두 초대하신다고 하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어떤 식으로 시어머님 생신 잔치를 준비해야 할지 논의하였는데 남편의 말을 듣고 정말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보,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엄마가 여보한테 직접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다며. 그럼 여보가 며느리니까 고민해보고 준비해야지. 나라고 무슨 좋은 방법이 있겠어? 여보가 생각해보고 어떻게 할지 이야기해주면 나도 도안을 줄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 어머니 생신잔치인데 남일처럼 이야기하는 남편의 입을 한 대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말로만 나불대었지 실제로 제가 시어머님께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을 때 도와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시어머님 생신 때 가족들끼리만 모이는 게 아니라 친척분들까지 오신다고 하니 많은 양의 음식들을 혼자서 준비하는 게 무리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편이 더 낫겠다 싶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시어머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설마 결혼하고 시어머님 첫 생신이신데 밖에 나가서 외식하자고 할 건 아니지? 친척분들도 있는데 시어머니 망신 줄 거 아니면 직접 요리해서 제대로 상 차려야 한다. 시어머님께서 외식은 절대 안 된다고 하시니 어떻게 할 다른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친정엄마였고 급한 대로 전화를 해서 제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시어머님과 더불어 친척분들께 제가 혹시나 흠이 잡힐까 걱정하시더라고요. 정아야, 엄마가 아침 일찍 너네 집에 갈 테니까 시어머님께는 미리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려 놓아라. 요리도 못하는 네가 언제 그 많은 양의 음식을 한꺼번에 다 만들겠다고 그러니 엄마가 요리하는 거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말고 미리 장만 넉넉하게 봐놔. 알았지? 저는 엄마까지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 죄송했지만 달리 혼자서 생신상을 차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떠오르질 않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께는 미리 저희 엄마가 아침 일찍 집에 오셔서 요리하는 걸 도와주시기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시어머님은 여러모로 탐탁치 않았는지 혀를 끌끌 차시더라고요. 정아, 너는 생일상 차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라고 친정엄마까지 불러서 호들갑이냐. 그리고 지난번에 사돈께서 만드신 이바지 음식 먹어보니까 맛대가리 없던데 그걸 친척분들께 대접하자고 하는 거니? 시어머님 말씀대로 저 혼자 생신상을 차리지 못해 친정엄마까지 발벗고 나서는 게 맞긴 하지만 친정엄마가 만들어주신 음식이 맛대가리 없다고 비하하시니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어머님, 저 혼자 생신상 준비하려다가 혹시나 시간 맞춰서 준비 못할까봐 친정엄마께서 먼저 선뜻 도와주시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엄마 음식이 맛대가리 없다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것 같네요. 제가 시어머님 발언에 대해 기분 나쁜 걸 표현하자 시어머님께서도 말이 헛나왔다며 얼렁뚱땅 무마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님께서 저희 엄마 음식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하하시니 마치 저희 엄마를 업신여기시는 것 같아 기분 나빴습니다. 마음 같아선 시어머님께 제대로 사과를 받고 싶었지만 이제 곧 생신이시니 이번에만 넘어가고 속으로 다음번에도 비슷한 일이 생기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그리고 시어머님께서는 생신 당일이 되자 저희 엄마와 마주치는 게 불편하셨는지 볼 일이 있다며 아침 일찍부터 나가시더라고요. 남편은 핑계인지 모르겠지만 주말인데도 급하게 회사 업무 처리할 게 있다며 덩달아 집을 나갔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친정엄마와 둘이서 고군분투하며 음식을 만들었고 다행히 점심시간 이정에 생신상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가 나가시려고 하는데 마침 시어머니께서 집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아이고 사돈, 제 생일에 이렇게까지 나서서 직접 생일상까지 차려주시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덕분에 풍성한 생일 보내겠어요. 시어머님은 저희 엄마에게 다른 별말 없이 인사치레로 감사하다며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정아가 부족한 게 많아서 친척분들까지 오시는 귀한 자리라고 하니 제가 실례를 무릅쓰고 집까지 찾아왔네요. 생신상에 올라간 음식들이 입맛에 맞을진 모르겠어요. 정아와 함께 직접 만든 음식들이니 정성이라 생각하시고 우리 정아 예쁘게 봐주세요. 친정엄마도 그렇게 인사말을 남기시고 급하게 나가셨는데요.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엄마가 나가시자마자 생신상에 올라간 몇 가지 음식들을 손으로 집어먹어 보시더니 싱크대로 달려가 먹던 음식을 바로 뱉어내셨습니다. 정아야,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너희 어머니 음식이 너무 밍밍하다고. 내가 미리 언제를 줬으면 오늘 음식 만들 때 간을 좀 더 세게 하든지 네가 신경 좀 썼어야지. 이렇게 맛대가리 없어서 어떻게 다른 친척분들한테 음식 대접이나 하겠니? 시간이 없으니 메인 요리 몇 가지는 배달 음식으로 당장 시켜라. 너희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음식을 먹느니 그게 훨씬 낫겠구나. 진작에 배달 음식을 시킬 거였으면 차라리 외식을 했을 텐데 아침 일찍부터 시댁에 오셔서 힘들게 음식을 만드신 친정엄마를 떠올리니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맛봤을 때는 간이 딱 맞았는데 어머님 입맛에만 밍밍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저희 엄마께서 오셔가지고 고생하면서 만든 음식인데 배달 음식 시키라고 하시니 해도 너무 하시네요. 저는 손수 만든 음식들 이렇게 앞에 두고 제 손으로는 도저히 직접 배달 음식 못 시킬 것 같으니 어머님께서 직접 시키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제가 배달 음식은 죽어도 못 시키겠다며 버럭 화를 내자 시어머님께서도 더 이상 뭐라고 못하시고 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너는 내가 뭐라고 했다고 그렇게까지 화나서 씩씩거리고 있니? 그럼 그냥 친척분들 오실 시간 다 됐는데 너희 엄마랑 만든 음식으로 상차림 준비해라. 참, 늙은 시어머니가 무슨 힘이 있겠니? 며느리 하라는 대로 해야지 뭐. 시어머님은 끝까지 저한테 아침부터 상차림 준비하느라 고생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시어머님이 꼴도 보기 싫었는데 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한 지 3년 정도 되었을 때쯤 아들을 임신했고 35주 차에 임신 중독증 진단을 받았는데요. 임신 중독증이라는 게 임신 이후에 고혈압이 발견되고 단백뇨를 보이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병원에서는 엄마나 아기의 몸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게 되면 제왕절개를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시어머님께서는 제왕절개라는 말에 갑자기 예민하게 반응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요즘 젊은 엄마들이 출산의 고통을 줄이겠다고 별 시답지 않은 이유로 아기 낳을 때 수술을 많이 한다고 하던데 정아 너도 그런 엄마들 중 하나였구나. 엄마가 된다는 게 당연히 출산의 고통도 뒤따르는 법이지. 잔말 말고 제왕절개 말고 자연분만 하거라. 저는 출산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제왕절개를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임신 중독증 때문에 만에 하나 몸 상태가 나빠질 경우 수술을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한 거였는데요. 시어머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저도 가능하다면 자연분만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어쩔 수 없는 위급 상황에서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니 미리 가족들한테 이야기해 두는 거예요. 참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어디에 있니? 옛날에는 다들 엄마가 건강하면 아기는 몇 명이라도 자연분만으로 숨풍숨풍 잘 낳기만 했다. 정한이가 건강하면 되었을 것을 임신 중독증이니 뭐니 걸려서 그런 거 아니냐? 제가 임신 중독증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니고 임신으로 인해 몸에 이상 변화가 생긴 것인데 마치 제가 건강하지 못해서 그런 질환에 걸린 것처럼 말씀하시니 서럽더라고요. 저는 안 그래도 임신 중독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신경이 예민한 상태인데 시어머님께서 분만에 대해 딴죽을 걸으시니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화가 나는 건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제 편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방관자처럼 그저 지켜만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가만히 있어주는 게 중간이라도 갈 텐데 시어머님 편이 되어 저를 몰아붙이더라고요. 여보, 나도 회사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자연주의 출산이 산모나 아기 건강에도 좋다고 하네. 우리 엄마 말씀대로 자연주의 출산 한번 해볼까? 여보가 조금만 더 애쓰면 할 수 있는 거잖아. 남편은 제가 출산할 때까지 단 한 번도 함께 산부인과를 가본 적이 없었는데요. 결혼 전엔 그렇게 다정다감했던 남자가 결혼하고 나니 자기밖에 모르고 엄마 말만 듣는 마마 보이더라고요.
아내 몸 상태가 어디가 어떻게 나쁜지도 모르고 함께 병원을 가지 않으니 의사 선생님께서 왜 제왕절개를 고려하라고 하셨는지 이해조차 못하더라고요. 시어머님이나 남편과 이야기를 하고 있자니 정말 벽을 바라보고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임신한 지 37주 차가 되자 우려했던 일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님과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제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 병원에서 당장 제왕절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급한 대로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했고 남편은 시어머님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차라리 시어머님이 안 계셨으면 편한 마음으로 수술을 받으러 갔을 것 같은데요. 시어머님은 응급 제왕절개를 위해 남편이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는 와중에 담당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억지를 부리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제가 알아봤더니 임신 중독증이라고 해도 자연분만 가능하던데 우리 며느리는 제왕절개가 아니고 자연분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저는 바로 수술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동식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였고 그 상황에서 시어머님께서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경악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우신지 다급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환자분께서 당장 수술받지 않으면 산모도 아기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자연분만이 가능한 상태가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가야 하니 비켜주세요. 의사 선생님께선 다급한 상황이니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덕분에 무사히 아들을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받고 마취가 깨어날 무렵 입원실에 누워있는데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님께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예, 너네 담당 의사 선생님 사기꾼 아니니? 괜히 수술 받으면 병원비 많이 나오니까 자연분만이 아니라 수술 유도한 거 아니냐고. 내가 너 수술 받는 동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거야. 저는 시어머님께서 제가 아기를 낳고 고생했다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여전히 분만 문제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데 어이가 없고 세상에 이런 시어머님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고 시댁으로 돌아왔는데요. 원래 저는 병원에서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에 갈 생각이었는데 굳이 시어머님께서 본인이 직접 산후조리를 해주시겠다며 집으로 바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님은 그저 저의 산후조리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손자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집으로 당장 오라고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아기를 안고 바로 시댁으로 퇴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 예상대로 시어머님과 남편은 아기를 힘들게 낳고 온 저한텐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저 아기에게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어머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아기를 낳은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저에게 모든 살림을 떠안기시더라고요. 시댁에 돌아오자마자 저를 부려먹으시니 속으로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내가 남편하고 결혼한 건 이 집안의 대를 이어주고 이렇게 종노릇이나 하려고 했던 건가. 아무래도 아기를 낳고 몸도 많이 붓고 내 마음처럼 움직여지질 않는데 푹 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자 산후 우울증이 바로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루라도 시댁에 머물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아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보, 나 산후 우울증인가 봐. 혼자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면 갑자기 눈물이 나고 우리 아기를 바라보고 있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아. 어머님께서 2년 동안만 우리 데리고 사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 지금 2년이 넘어버렸는데 이제 분가해서 살면 안 될까? 제가 산후 우울증에 걸린 것도 모자라 갑작스럽게 분가를 하자고 하니 남편은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여보, 아기 낳고 많이 힘들었구나. 내가 옆에서 더 많이 챙겨줬어야 했는데 미안해.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선 분간 힘들지 않을까? 우리 그동안 모아둔 돈이 얼마 안 되기도 하고 말이야. 저는 모아둔 돈이 얼마이든 간에 결혼할 때나 몇 년이 지나서나 동일한 상황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결혼할 때보다 집값이 더 많이 올라서 차라리 결혼할 때 집을 샀으면 돈도 더 적게 들어가고 시댁살이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안 생겼을 텐데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결혼하고 막상 시어머님과 함께 사는 게 편했는지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엄마랑 같이 살면 우리 정말 빚 없이 차곡차곡 돈 모을 수 있어서 좋지 않아? 그리고 이제 우리 아기까지 낳았는데 여보 회사 복직하고 나면 엄마가 아기를 봐주실 수도 있고 말이야. 저는 시댁살이로 너무 지쳐 있었고 돈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낳고 시댁에서의 모든 생활이 저를 올가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전혀 분가 생각이 없었고 갓난아기가 있는 상황에서 쉽사리 큰 돈을 들여 이사를 가는 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당장 분가를 하는 것은 여러 정황상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언젠가 반드시 분가를 하리라 결심했죠. 그렇게 15년이 되어서야 시댁에서 분가를 할 수밖에 없었던 큰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저희 친정엄마가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몇 가지 만들어서 보냈다며 회사 끝나고 집에 가면 저녁에 시댁 식구들하고 같이 먹으라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제가 워킹맘으로 일도 하면서 아이까지 돌보느라 고생 많다며 힘내라고 보내주신 반찬이었습니다. 회사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친정엄마가 해주신 반찬에 밥을 먹을 생각을 하니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저도 아이를 낳고 키우며 기르다 보니 엄마의 손길이 너무 그리웠었는데 오랜만에 엄마가 해준 음식들을 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퇴근을 해서 현관문을 열었는데요. 시어머님이 부엌에서 하시는 행동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만들어주신 반찬을 모조리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집어넣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봤나 싶어서 눈을 비벼보았는데요. 시어머님께서는 이미 모든 반찬을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어놓고 마지막으로 물김치 통을 잡고 싱크대에 물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부엌으로 달려가며 시어머님께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저희 엄마가 만들어주신 반찬들인데 이걸 모조리 싹 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으신 거예요? 저의 물음에 시어머님께서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귀청 떨어지겠다 야. 내가 옛날부터 느낀 거지만 너희 어머니는 맛대가리 없는 반찬들 잔뜩 만들어서 매번 우리 집에 보내주면 어쩌자는 거냐.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밍밍하고 맛없어서 이걸 누구 입에 넣으라는 건지. 사돈은 허구한 날 내가 반찬이 밍밍하다고 이야기하면 한 번쯤이라도 간을 맞춰서 보내주시지. 어쩌면 매번 똑같이 맛대가리 없는 반찬들만 잔뜩 보내시는지 원. 내 말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기분 나빠서 싹 다 버렸다. 저는 시어머님의 얼토당토 않는 말씀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이 들고 계신 물김치통을 빼앗으며 이야기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저희 엄마가 손수 만들어주신 귀한 음식들을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으신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님 입맛에 안 맞으면 어머님만 안 드시면 되는 거지 왜 다른 식구들까지 못 먹게 이러시는 거예요? 시어머님께서는 제가 두 눈 부릅뜨고 버럭 화를 내자 기분이 언짢으셨는지 저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는 무슨 애가 어른 무서운 줄도 모르고 손자도 보는 앞에서 대놓고 시어머님을 면박을 주냐? 네가 이러면 영성이가 뭘 보고 배우겠어. 그리고 맛대가리 없는 음식을 우리 아들하고 손자한테도 주기 싫어서 버렸다. 어쩔래? 저와 시어머님이 큰 소리를 내며 말다툼을 하고 있자 저희 아들이 부엌으로 나왔고 시어머님은 저희 아들을 붙잡고 물어보았습니다. 영성아, 네가 한번 말해봐라. 외할머니가 해준 음식보다 친할머니가 해준 음식이 훨씬 맛있지? 너네 엄마가 이야기한 것처럼 맛대가리 없는 음식을 억지로 먹으면 우리 영성이 몸에도 안 좋고 그렇지? 영성이는 저와 친할머니 사이에 두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난처한 모습이었고 머쓱하게 머리를 긋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손자를 붙잡고 친할머니와 외할머니를 비교하며 질문하는 시어머님이 유치해 보였는데요. 마치 친정엄마가 해주신 음식을 먹으면 잘못되는 것 마냥 이야기를 하시니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성이는 친할머니가 붙잡고 놔주질 않으니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해준 음식은 먹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은 버려야 한다면서 저한테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다 버렸는데 저는 그냥 우리 엄마가 해준 음식이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영성이가 한 이야기를 들으며 기겁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님께서는 매번 저희 엄마가 해주신 반찬을 저 몰래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버리고 계셨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님의 도를 넘는 행동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해도 너무 하시네요. 매번 뒤돌아서면 친정엄마가 만들어주신 반찬이 금방금방 없어지길래 가족들이 맛있게 다 먹었나 보다 했는데 어떻게 친정엄마가 정성 들여 만들어주신 음식을 모조리 버리실 수가 있어요? 그때 마침 남편이 집에 들어왔고 제가 시어머님께 화를 내고 있자 무슨 상황인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님은 저희 남편이 들어오자 억울하다는 듯이 남편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는 저를 째려보았습니다. 남편은 앞뒤 사정을 듣고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시어머님과 함께 저를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엄마한테 큰 소리 낸 거야? 여보가 엄마한테 큰 소리 낸 게 현관문 밖에까지 다 들려서 무슨 큰일이 났나 싶어서 급하게 들어왔는데 장모님 음식이야 옛날부터 엄마 입맛에 안 맞으니 버릴 수도 있지. 괜히 냉장고에 반찬 가득 채워서 먹지도 않을 걸 쌓아두면 뭐해? 저는 시어머님보다 더한 남편의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쩌면 뚫린 입이라고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장모님께서 만들어준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며 당연하게 버릴 수 있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에서 우리 아들을 계속 키우다간 영성이까지 물들어서 이상하게 변할 것 같아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댁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에 시어머님과 남편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했는데요. 어머님, 그리고 여보, 잘 들으세요. 저는 더 이상 예의와 도리라고는 손톱만큼도 모르는 이 집안에서 우리 아들을 키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이 집구석에 있다간 스트레스 받아서 없던 병에도 걸릴 것 같아요. 이제는 저희 집 구해서 분가할 테니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제가 시댁살이 15년 만에 분가 얘기를 공식적으로 꺼내자 시어머님께서는 당황한 눈치셨고 저는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어머님께서 처음 결혼했을 때 저희 부부와 2년만 같이 살겠다고 저희 친정엄마와 약속하셨었죠. 지금 자그마치 15년 동안 어머님 모시면서 살아왔어요. 중간에 분가하고 싶은 걸 오빠가 몇 번이고 만류해서 살아온 건데 이제 더 이상은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남편에게 분가에 대해선 여러 번 이야기했었는데 남편도 이번에는 제가 단단히 결심했다고 생각했는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님은 저희가 15년 동안이나 같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분가하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으셨나 봅니다. 너네가 무슨 돈으로 집을 사서 분가하려고 하는 거니? 그동안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렇게 한 세월이 자그마치 15년이나 되는데 이제 와서 나랑 상의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나가겠다니 이게 대체 무슨 경우냐? 저는 15년 동안 시댁살이를 하면서 얹혀 사는 거니 친정엄마와는 다르게 시어머니께는 꼬박꼬박 월마다 생활비를 드렸는데요. 시댁살이를 시작하게 된 것도 시어머님이 강요하신 거니 분가를 하는 데 있어서 당당하지 못할 게 없었습니다. 집을 사서 나가든 전셋집을 구해서 나가든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돈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시고요. 어머님께서도 처음 저희한테 시댁살이 하라고 하셨을 때 저랑 일체 상의하지 않으시고 무작정 집에 들어와 살라며 강요하셨잖아요. 저도 이번엔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 말리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집 밖을 나갔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님과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도 않았고 대화를 나누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어차피 시어머님과 남편은 한편이 되어 또다시 저를 몰아붙일 게 뻔했고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노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 같아선 남편도 시댁에 떼어놓고 아들하고만 둘이서 살고 싶었는데요. 시집살이를 겪으면서 한 번쯤 이혼을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자식이 있다 보니 매번 저만 참고 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시댁을 나와 친정엄마 댁으로 향했습니다. 제 유일한 편은 엄마밖에 없었으니까요. 엄마는 몇 시간 전에 회사 퇴근을 하고 집으로 간다고 했던 딸내미가 친정집으로 오니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엄마의 얼굴을 보자마자 긴장이 풀려 털썩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저를 꼭 껴안아 주셨는데요. 오랜만에 엄마 품속에 안겨 속 시원하게 울고 나니 기분이 상쾌하더라고요. 엄마, 저 이제 분가하려고요. 그동안 시댁살이 하면서 정말 힘들었는데 더 이상은 못 버틸 것 같아요. 엄마는 제 마음 이해하시죠? 저 엄마 집 근처로 이사 갈 거예요. 그동안 제가 시댁 이야기를 꺼내면 속상해하실까 봐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었는데요. 엄마는 제가 시댁에서 힘들었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던 것처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 정아야 잘 결심했다. 엄마는 네가 그동안 시집살이 버틴 것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엄마 마음 같아선 당장에 몇 번이고 네 시댁에 찾아가 네 편이 되어주고 싶었는데 얼마나 참았는지 모른다. 엄마는 우리 하나밖에 없는 딸 표정만 봐도 말투만 들어도 다 알 수 있으니까.
저는 엄마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했고 그동안 시댁에서는 시어머님과 남편이 한편이 되어 왕따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저에게도 제 편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갑자기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시더니 저한테 건네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통장인가 싶어 어리둥절했는데요. 정아야, 이건 네가 결혼하고 나서 엄마가 시간 되는 대로 식당에 나가서 일하면서 차곡차곡 네 앞으로 모아둔 돈이야. 얼마 되진 않지만 네가 분가할 집 구하는데 이 돈도 보태주면 좋겠구나. 사실 저희 엄마는 젊은 시절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저를 키우셨는데요. 식당 일을 하면서 생긴 허리 디스크 때문에 식당 일을 그만두셨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저 몰래 계속 식당 일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먹고 살기 바빠 친정엄마한텐 용돈 한 번 제대로 드린 적이 없었는데 엄마는 허리가 아프신데도 저를 위해 이렇게 돈을 모으셨다고 하니 부끄럽고 죄송하더라고요. 엄마, 제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이 돈을 받겠어요. 이거 그냥 엄마 노후 자금으로 쓰세요. 저 이 돈 한 푼도 못 받아요. 저는 손사래를 치며 통장을 안 받겠다고 했는데 엄마는 제 손에 통장을 굳이 쥐어주시면서 분가하는데 꼭 보태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죄송한 마음이 컸지만 엄마 말씀대로 반드시 분가를 해서 이제는 시어머니가 아닌 엄마 곁에서 효도하자는 생각으로 그 통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어머님과 남편이 옆에서 뭐라고 말하든 무시하고 집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집을 구하러 다니는 동안 시어머님과 사이가 껄끄럽긴 했지만 시어머님이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은 정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다시 결혼 전처럼 시어머님께 휘둘려 평생 시댁살이를 하게 될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운 좋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나온 급매물이 있어 친정엄마 집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님 댁에서 돈이 없어 계속 살자고 할 땐 언제고 막상 제가 30평대 아파트를 구해 매매를 하니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결혼하고 15년 만에 지긋지긋한 시댁살이로부터 벗어나 아파트를 장만하니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가는 날 시어머님께서는 많이 섭섭하고 서운하셨는지 아침 일찍부터 집을 비우셨는데요. 덕분에 저도 시어머님 눈치를 보지 않고 이삿짐을 편하게 쌀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님과 서로 감정이 상한 채 분갈하긴 했으나 지난 15년간 시어머님과 함께 생활한 미운 정이 있어서 그런지 제대로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마음 한구석인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를 가고 2주 정도 되었을 때쯤 남편에게 먼저 시어머님과 친정엄마를 초대해 집들이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님 두 분이 만나는 게 껄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식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집들이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시어머님이 신경이 계속 쓰였는지 좋은 생각 같다며 동의해 주었습니다. 사실 엄마가 우리 이사 가고 나서 나한테 매일같이 연락이 왔거든. 새로 이사 간 집 괜찮냐면서 말이야. 아무래도 여보랑 사이가 불편해져서 그런지 나한테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시네. 내가 허구한 날 엄마 연락을 계속 붙잡고 있기도 그렇고 이번 참에 집들이 하면서 엄마랑 여보가 화해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번 집들이가 시어머님과 화해를 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결혼하고 15년 만에 우리 집을 장만한 건데 정식으로 양가 어머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말에 온 가족을 초대해 집들이를 했는데요. 시어머님께서는 집들이 초대에 시큰둥하시긴 했으나 어떤 집인지 궁금하셨는지 마지못해 초대에 응하시더라고요. 저는 양가 어머님들이 만나는 자리인 만큼 혹시나 시어머님께서 집들이 음식 때문에 딴죽을 거실까 봐 일부러 시어머님 스타일대로 간을 세게 해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봤자 양가 식구들이 어머님들밖에 없어서 그런지 집들이 음식을 준비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처음 저희 집을 장만해서 초대하는 집들이인 만큼 제 나름대로 신경 써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아무래도 이사 온 집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약속 시간에 맞춰서 혼자서 걸어오셨는데요. 시어머님은 상대적으로 집이 멀어져 남편이 직접 가서 모시고 왔습니다. 저는 시어머님이 남편과 함께 집에 들어오실 때 최대한 미소를 지으려 애썼는데요. 시어머님 양손과 더불어 남편의 양손에도 짐이 한가득이더라고요. 시어머님과 남편이 들고 온 짐은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했는데 시어머님의 이불과 베개 그리고 시어머님이 평상시 자주 입고 다니시던 옷가지를 넣은 쇼핑백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님 물건들을 왜 집들이 하는데 가지고 오셨는지 의아했는데 때마침 저희 친정엄마가 현관문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오랜만에 시어머님을 뵙고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사돈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살다 보니 아이들이 이제서야 제 집 마련을 해서 늦게나마 집들이를 오게 되네요. 시어머님은 저희 엄마의 반가운 인사말과는 정반대로 인상을 찌푸리시더니 차가운 말투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잘 지냈을 리가 있나요? 며느리가 갑자기 분가를 하겠다고 지 맘대로 통보를 하더니 이렇게 또 집들이를 한다며 다짜고짜 시어머니를 불러댔는데요. 제 속을 뒤집어 놓겠다는 심상도 아니고 무슨 생각으로 사돈까지 같이 불러서 집들이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시어머님의 가시돋친 말에 저희 엄마도 기분이 상하셨는지 억지 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우리 정아가 설마 분가를 마음대로 통보했을 리가 있나요? 결혼 전에 분명히 사돈께서 딱 2년만 아이들 데리고 사시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던데 15년 시댁살이면 꽤 오래 한 거죠. 이렇게 늦게나마 아이들이 분가한 게 다행인 거 아닌가요? 예전 같았으면 저희 친정엄마가 제가 시댁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흠이 잡힐까 봐 시어머님이 기분 나쁘게 말씀하셔도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셨는데요. 이제 제가 시댁살이를 벗어나고 나니 시어머님 말씀에 맞받아치시더라고요. 저는 좋은 마음으로 집들이를 초대한 것인데 어머님 두 분이 집 안으로 들어오시지도 않고 현관문 앞에 서서 기싸움을 하시는 것 같아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그 상황이 불편했는지 분위기를 바꾸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엄마, 그리고 장모님, 많이 시장하지 않으세요? 영성이 엄마가 집들이 한다고 상다리 부러지게 음식 준비했는데 얼른 들어가서 식사하시죠. 남편은 시어머님 등을 떠밀며 집 안으로 함께 들어왔고 저희 엄마도 마지못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같이 식탁에 마주보며 앉았는데요. 생각해보니 결혼하기 전 상견례 이후로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한 게 15년 만에 처음이더라고요. 정적이 흐르는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님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정아야, 너 집들이 음식도 사돈께서 해주신 거 아니냐? 너 원래 그런 거 잘하잖니. 앞에선 네가 만들었다고 거짓말하고 뒤에선 친정엄마 불려서 음식 만들어 달라고 시키고 말이야. 음식 맛을 보니까 맛대가리 없는 게 딱 사돈 솜씨구만 뭐. 저는 오랜만에 가족 식사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저와 엄마를 비하하시는 시어머님께 정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제가 갑작스럽게 시어머님께 분갈한다고 말씀드리고 기분을 상하게 해드린 것 같아 일말에 죄송한 마음도 남아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분가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친정엄마는 시어머님의 발언에 기분이 상하셨는지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러는 사돈은 얼마나 요리를 잘하신다고 저희 정아가 만든 집들이 음식을 맛대가리 없다고 하실까요? 예전에 직접 음식 만드신 거 정아가 몇 번 가져다 줘서 먹어보니까 소태도 아니고 죄다 짜기만 하던데요. 저는 속으로 저 대신 엄마가 평상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해주신 것 같아 후련했습니다. 저희 엄마 말씀에 민망하셨는지 시어머님 얼굴이 빨개지셨더라고요. 소태라니요? 제가 만든 음식이 어디가 어때서요? 그 엄마의 그 딸이라더니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을 가지고 소태라고 대놓고 비하하시니 예의가 없으시네요. 그리고 시어머님께서는 저를 쳐다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내가 들고 온 짐 봤지? 나도 여기서 살려고 짐 쌓았다. 원래 살던 집은 조만간 처분할 테니 여기서 같이 살자. 지은이 얘기 들어보니까 방도 4개라고 하던데 너네 부부방 하나, 영성이 방 하나, 옷방 하나 해도 방 하나가 남으니 나머지 방은 내 방으로 하면 되겠구나. 저는 시어머님 말씀에 기겁을 했습니다. 15년 만에 가까스로 시집살이에서 벗어났는데 다시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니 상상하기도 싫더라고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집 놔두고 왜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사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나서서 시어머님을 대신해 저한테 쏘아붙였습니다. 여보, 무슨 말이 그래? 엄마가 우리랑 같이 살다가 혼자서 생활하시는 게 얼마나 적적하시면 이렇게 짐까지 싸져 오셨겠어. 일단 당분간만 엄마하고 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진 천천히 이야기 나눠보자. 저는 남편의 말에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요. 새집 구할 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자기 집인 것 마냥 시어머님을 모시고 오려고 하니 열이 받았습니다. 이 집 내 명의로 산 거야. 오빠가 그동안 어머님 댁에 살면서 나한테 제대로 돈 준 적이나 있어?
월급 벌어서 전부 나한테 주는 척하고 뒤에서 어머님 가져다 드린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엄마가 이 집 살 때 보태라고 5천만 원이나 주셨거든? 어머님께서 우리 집 살 때 보태주신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 집에서 우리 엄마도 아니고 시어머님을 다시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건데. 남편은 제가 하는 말에 덩달아 화가 났는지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짓거렸습니다. 이 집이 왜 당신 거야? 어쨌거나 이 집 살 때 내 돈으로 들어갔으니 내 집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우리 엄마를 모시든 말든 여보가 상관할 바는 아니고 난 이 집에서 우리 엄마 모실 거니까 그렇게 하라. 남편은 정말이지 말이 통하지 않는 구제불능이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아들 하나 바라보고 마마보이 남편이 시어머님과 한편이 되어 저를 몰아붙일 때도 꾹 참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을 하니 더 이상 함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댁살이에 쌓였던 모든 감정을 담아 남편의 뺨을 갈기며 한마디 했네요. 우리 이혼하자. 나 더 이상 오빠랑 못 살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진작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너희 엄마 교육 잘 시켜.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님이 그렇게 시집살이 시키는데 버티고 같이 살겠니? 앞으로 나랑 헤어지고 재혼하려면 너희 엄마 교육 제대로 시켜야 할 것 같다. 남편은 그동안 제가 시댁살이를 하면서 고분고분했는데 이혼 이야기까지 꺼내니 적잖게 당황하더라고요. 시어머님도 제가 이혼 얘기를 꺼내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혼남으로 만들기는 싫으셨는지 아무 말도 못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도 시어머님과 남편의 행태를 가만히 지켜만 보시다가 도저히 화를 못 참겠다고 판단하셨는지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서방, 자네가 결혼할 때 나한테 뭐라고 했었지? 우리 정아가 시집살이 하지 않도록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잘 조율하겠다고 하지 않았었나?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꼬락선을 보니 자네까지 나서서 그동안 우리 정아 힘들게 시집살이 시킨 것 같아 내가 화딱지가 나서 못 살겠네. 자네 시어머님 모시고 당장 우리 정아 집에서 나가게. 그리고 우리는 전혀 아쉬울 게 없으니 당장 이혼하게. 남편은 친정엄마의 말씀에 얼굴이 빨개져서는 집에서 당장 나가라는 말에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정하고 이혼하고 혼자서는 절대 못 살아요. 앞으로 저희 엄마 말씀 듣지 않고 정아 말에만 복종하면서 살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장모님께도 정아한테도 달라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남편은 그동안 마마보이처럼 시어머님 곁을 떠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저 없인 못 살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고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시어머님은 남편이 무릎까지 꿇으며 저희 모녀에게 싹싹 비는 모습을 보면서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이내 태도를 바꿔 저희 친정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돈, 제가 그동안 정아에게 너무 모질게 대했던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우리 지훈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앞으로는 시집살이 안 시킬 테니 이혼 이야기는 다시 꺼내지 마세요. 아이도 있는데 애들 이혼시켜서 뭐 되겠습니까? 저는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갈 테니 노여움 푸세요. 15년 동안 시어머님과 살면서 단 한 번도 미안하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쉽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니 그동안 왜 이렇게 저를 못살게 괴롭히면서 자존심을 세우셨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그날의 집들이는 남편이 시어머님의 모든 짐을 싸서 댁으로 모셔다 드리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남편과 이혼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시어머님과 더불어 남편에게도 정이 떨어진 상태였는데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저에게 납작 엎드려서 말도 잘 듣고 기도 못 펴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께서도 저희 친정엄마 앞에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으니 예전처럼 저를 종 부르듯이 막대하지 못하고 제 눈치를 살살 보시더라고요. 사실 새 집으로 이사 오고 나서부터 시어머님과 마주칠 일이 없으니 시집살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나름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15년 동안 시집살이를 버티지 못하고 지렁이도 꿈틀거리면 꿈틀거린다고 버럭 화를 내고 결단력 있게 행동을 하니 시댁에서도 저를 무시하지 못하고 좋네요. 전국의 시집살이 중인 며느리들이 제 사연을 듣고 용기를 내어 해방되기를 바라봅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